대신에 서막과 차가운 겨울의 진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곤 합니다. 삶의 비극은 아주 먼 곳에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대한 파도와 같다고요. 하지만 제가 겪어본 바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극은 바로 등 뒤에서, 가장 따뜻해야 할 집안의 공기 속에서, 그리고 매일 아침 마주보며 웃던 사람의 숨결 속에서 아주 천천히 독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에게도 익숙한 풍경일지 모릅니다. 혹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처절하게 견뎌내고 있는 현실일지도 모르죠. 자, 이제 그 시리고도 잔혹했던 겨울의 기록을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독 코끝을 찡하게 만드는 날카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서울의 평범한 겨울날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밤새 내린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고 입김은 내뱉는 족족 허공에서 흩어지고 있었죠. 저는 그날 오후 오랜 수건 사업 하나를 해결할 생각에 마음이 꽤나 들떠 있었습니다. 바로 친정 부모님 댁에 새 세탁기를 한 대 놓아드리는 일이었죠. 부모님 댁 베란다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그 낡은 세탁기는 벌써 10년이 훌쩍 넘은 골동품이었습니다. 탈수 단계에만 접어들면 마치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굉음을 냈고 온 집안이 들썩거릴 정도로 요란하게 몸체를 떨었습니다. 세탁기를 돌릴 때마다 부모님이 행여나 이웃집에 소음 피해를 줄까봐 전전긍긍하시던 모습이 떠올라 제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진작 바꿔드리고 싶었지만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미루다 드디어 오늘 마음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외출 준비를 마치고 평소 메고 다니던 가죽 크로스백을 열었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꼼꼼히 적는 편이라 가장 중요한 은행카드는 가방 안쪽 깊숙한 지퍼 주머니 속에 늘 따로 보관해 두곤 했죠. 그런데 주머니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순간 제 손끝에 닿아야 할 그 매끄럽고 딱딱한 감촉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텅 빈 공간만이 손바닥을 스쳤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라, 분명 여기 뒀는데 어제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실수로 흘린 걸까요? 불안한 마음에 가방을 통째로 소파 위에 뒤집어 엎었습니다. 영수증 조각들, 립밤, 손거울, 낡은 지갑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지만 제가 찾는 그 푸른색 하나은행 카드는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을 이 잡듯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장 위, 화장대 구석, 혹시나 해서 침대 밑까지 기어들어가 확인했습니다. 평소 신분증과 함께 넣어두던 책상 서랍 안쪽까지 샅샅이 뒤집어 엎었지만 단정하게 놓인 주민등록증 옆자리는 허전하게 비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슬슬 식은땀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카드에는 제가 지난달에 죽어라 고생해서 받은 성과급 절반과 반년 동안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아껴가며 모아둔 비상금까지 합쳐 정확히 3,2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부모님 세탁기뿐만 아니라 노후된 가전 몇 개를 더 바꿔드리고 남은 돈은 나중에 급한 일이 생길 때 친정집 보탬이 되게 하려던 제 소중한 전부였습니다. 만약 정말 잃어버린 거라면 저는 아마 제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해도 모자랄 판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오늘 출근하지 않고 시어머니 댁에 가서 짐 정리를 좀 도와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이나 길게 울린 끝에야 시끄러운 소음과 함께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나 지금 바빠. 왜? 수화기 너머로는 아이들의 떠들썩한 울음소리와 형님 신우의 고함 섞인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유독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전생에 그에게 큰 빚이라도 진 사람처럼 말이죠. 민호 씨, 내 가방에 있던 하나은행 카드 봤어? 분명히 안쪽 주머니에 넣어뒀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당신 혹시 어디 옮겨둔 거 아니야? 급해서 그래. 빨리 좀 봐봐. 제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고 말은 갈수록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질문 끝에 돌아온 것은 기분 나쁜 정적이었습니다. 약 2초간의 침묵,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민호의 더듬거리는 대답. 카드. 아, 카드. 못 봤는데. 잘 찾아봐. 딴 데 둔 거 아니야? 그의 말투는 확연히 평소와 달랐습니다. 5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 남자가 거짓말을 할 때면 어떻게 말을 더듬는지, 어떻게 시선을 피하며 헛기침을 하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전화통화였지만 지금 그가 얼마나 비겁하고 죄지은 표정을 짓고 있을지 눈앞에 선했습니다. 박민호, 솔직히 말해. 당신이 내 카드 가져갔지.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안에 카드를 둘 만한 곳은 다 뒤졌습니다. 나 말고 내 가방에 손을 댈 사람은 이 집안의 그 사람뿐이었습니다. 또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아주 낮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당당함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내가 좀 가져왔어. 아니, 내가 말했잖아. 제주도 쪽은 지금 따뜻하다고. 애들 방학인데 감기나 달고 살고. 그래서 이번에 좀 가서 쉬다 오려고. 뭐? 제주도? 쉬다 와? 우리 엄마랑 아버지, 그리고 누나네 식구들, 내 동생 부부까지. 다 합치면 9명인데 내가 이번에 큰맘 먹고 다 데리고 며칠 다녀오려고 했거든. 근데 내 수중에 당장 현금이 좀 부족해서 당신 카드 잠깐 빌린 거야. 그 순간 제 정신은 아득해졌고 손에 쥔 스마트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내 허락도 없이 내 카드를 훔쳐서 시댁 식구 9명을 데리고 제주도를 가겠다고?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당신 몰라? 우리 부모님 세탁기 바꿔드리고 친정집 수리해 주려고 내가 반년 넘게 피눈물 흘리며 모은 돈이라고. 9명, 그 대가족을 데리고 제주도로 피안을 간다고 하면서 나한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었어? 상의는 무슨. 우리 가족인데 당신 돈 좀 쓰면 어때서 그래. 가족끼리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 민호의 목소리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죠. 우리 엄마가 그랬어. 당신은 우리 집 며느리니까 당연히 시댁 식구들 챙겨야 한다고. 이 추운 겨울에 노인들이랑 어린애들이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데 따뜻한 제주도 가서 보름 정도 지내다 오면 몸도 좋아질 거 아니야. 당신 놀라게 해주려고 일부러 비밀로 한 거야. 올 때 제주도 감귤 초콜릿이라도 사다 줄게. 놀라게 해줘. 이건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공포야. 사람을 바보로 알아도 유분수지.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고 눈물까지 맺혔습니다. 알고 보니 이 집안 식구들은 이미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며 모든 계획을 짜놓고 저만 까막눈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최근 들어 민호와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자기들끼리 낮은 목소리로 속닥거리던 모습들. 제가 다가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며 입을 닫던 그 음흉한 표정들. 그들은 그때부터 이미 제 카드를 훔칠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민호, 당신 그 카드에 얼마 들어있는지 알아? 200만 원이야. 9명 비행기 값에, 호텔에, 밥값에. 그 돈으로 감당이 될 것 같아? 당신 무슨 생각으로 일을 벌인 거야? 그리고 왜 내 돈을 써? 당신 지난달 월급은 어디 갔는데? 내 월급은 생활비로 다 썼지. 당신이 알 거 없고.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랬어. 여자 손에 돈이 너무 많으면 허투루 쓰게 된다고. 남편이 관리해 주는 게 맞다고. 내가 당신 위해서 관리 좀 해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허투루 써. 내가 뒷목이 당겨서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지난달 시아버지 혈압약 지어드리고 시누이네 애들 패딩 한 벌씩 사준 돈은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정작 제 자신을 위해서는 새 옷 한 벌 사지 못하고 버틴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돈을 훔쳐서 시댁 식구들 효도 여행을 시켜주겠다고요? 그때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마 전화기 가까이에 귀를 대고 다 듣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이고,
지아 얘야. 민호한테 너무 화내지 마라. 이거 다 내가 시킨 일이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고향 집 겨울이 얼마나 춥니. 내 손주 녀석이 기침을 달고 사는데 제주도 가서 며칠 쉬다 오면 씻은 듯이 낫는단다. 너도 배울 만큼 배운 애가 어른들 하시는 일에 토달지 말고 우리 다녀올 때 맛있는 해산물이라도 좀 사다 주마. 응? 그 뻔뻔하고도 가벼운 말투. 제 피 같은 돈을 마치 길 가다 주운 껌값 취급하며 생색을 내는 그 목소리에 저는 차가운 실소를 흘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이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돈 제 부모님을 위해 준비한 돈이라고요. 세탁기가 고장나서 빨래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아이들 제주도 데려가고 싶으시면 어머니 아들 돈으로 데려가세요. 제 카드를 도둑질하지 마시고요. 뭐? 도둑질? 말 다 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날카로운 고음으로 치솟았습니다. 민호가 내 남편인데 남편이 돈 좀 쓰는 게 무슨 도둑질이야. 부부는 일심동체라는데 내 돈이 민호 돈이고 민호 돈이 내 돈이지. 내가 보기에 넌 참 마음이 좁아 터졌구나. 시댁 식구들한테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깝니? 제가 더 논리적으로 따지려던 찰나 옆에서 민호가 재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됐어, 엄마. 얘랑 말 섞지 마요. 우리 이제 출발해야 해. 늦으면 비행기 놓쳐. 지아, 나 제주도 잘 다녀올 테니까 집 잘 보고 있어. 다녀와서 얘기해.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든 채 거실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명이 들리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때 창밖 아래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민호, 시누이와 조카 둘, 그리고 민호 남동생 부부와 갓 돌진한 아기까지 총 9명의 대식구가 커다란 캐리어들을 끌고 택시 2대에 나누어 타고 있었습니다. 박민호는 그 한복판에서 대장이라도 된 양지시를 내리며 얼굴에 꽃이 핀 듯 웃고 있더군요. 그제야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비행기 티켓이며 뭐며 이미 다 예약해두고 제 카드만 훔쳐서 나오기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처음부터 저에게는 알릴 생각조차 없었던 잔인한 계획, 평소 시댁에 소홀한 적 없었습니다. 명절마다 과할 정도로 선물 보따리를 챙겼고 시댁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제 주머니 털어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것이라니요. 저를 그저 돈 나오는 화수분, 혹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택시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택시 뒷유리 너머로 시어머니가 슬쩍 저희 집 창가 쪽을 올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내가 어쩔 거니 라고 비웃는 듯한 그 눈빛, 제 안에서 타오르던 분노는 어느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제 돈으로 제주도에서 호의호식하겠다고요. 꿈도 야무지십니다. 우리 부모님 세탁기 값을 가로채 간 당신들이 이대로 행복할 줄 알았다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 이 일을 그냥 넘긴다면 저는 평생 이 집구석의 노예이자 돈줄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핸드폰을 다시 쥐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이 아직 공항에 도착했는지 카드를 썼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일단 카드를 묶어야 했습니다. 제 돈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꼴을 보며 눈물 흘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치밀한 복수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카드를 정지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제주도 땅을 밟는 순간 가장 화려한 꿈에서 가장 처참한 현실로 떨어지게 해줄 방법을 말입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탁자 위에 놓인 부모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박민호, 그리고 당신들. 체면 세우며 온 가족 데리고 제주도 여행 가고 싶다고 했지? 공항에 내려서 카드도 안 되고 예약한 호텔도 날아가고 렌터카도 못 빌리게 됐을 때 당신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정말 기대되네.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하나은행 고객센터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상담원 연결되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친절하고 부드러운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긴장된 마음과는 대조적인 평화로운 음성이었죠. 네. 카드 분실 및 도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카드 번호는 62만 2200이. 지금 즉시 사용 정지시켜 주세요.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복수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목소리가 사라진 후 적막해진 거실에는 오직 제 거친 숨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이 감돌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시댁 식구들의 소란스러운 목소리로 가득 찼던 공간이 비어버리자 오히려 그 공허함이 제 폐부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슬퍼하고 있을 여유조차 제게는 사치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다시 스마트폰을 움켜쥐었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웠습니다. 제 소중한 돈이 그들의 탐욕스러운 유흥비로 흩어지는 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은행 고객센터로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담원의 기계적이면서도 친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저는 참아왔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제 카드를 지금 즉시 정지시켜 주세요. 카드 번호는 62만 2200이로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 제 허락 없이 카드를 가져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목소리는 속사포처럼 쏟아졌지만 상담원이 혹여나 숫자를 틀리게 받아 적을까봐 최대한 또박또박 발음하려 애썼습니다. 상담원은 숙련된 솜씨로 저의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대조하고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최근에 결제한 내역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저는 며칠 전 아버지를 위해 단골 약국에서 혈압약을 샀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본인 확인이 완료되자 상담원은 제 카드가 48시간 동안 임시 동결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객님, 최근 결제 내역을 확인해 드릴까요? 상담원의 제안에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고액 결제 건들을 모두 알려주세요. 상담원은 잠시 전산망을 조회하더니 무거운 사실들을 하나씩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7분에 항공 대리점을 통해 12,860위안 약 240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2분에는 제주 서귀포의 오션뷰 리조트에서 8,900위안 약 170만 원이, 오늘 아침 8시 15분에는 제주 렌터카 업체에서 이 500위안 약 50만 원이 결제된 기록이 있습니다. 고객님이 직접 결제하신 것이 맞나요?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박민호, 이 파렴치한 인간은 제 돈을 마치 제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처럼 여기며 흥청망청 써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티켓값에 숙소, 렌터카까지 9명의 대식구가 제주도에서 화려한 휴가를 즐길 만반의 준비를 제 피 같은 돈으로 마친 것이었죠.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도난 카드에 의한 부정 결제입니다. 이 내역들을 모두 기록해 주세요.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러 갈 겁니다. 상담원은 경찰 신고 시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며 저를 다독였고,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어 그 잔인한 숫자들을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결제 시간부터 업체명까지 그들이 저지른 배신의 흔적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겉옷을 챙겨 입고 집 근처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겨울바람이 살카이질 파고들었지만 제 가슴 속의 분노가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하자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순경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오늘 아침 카드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박민호가 도둑질을 시인하며 전화를 끊고 공항으로 도망친 상황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순경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며 조서에 기록했습니다. 남편분이 가져가신 걸 알고 나서 돌려달라고 요구하셨나요? 네,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버렸어요. 이건 엄연한 명의 도용이고 부정 사용입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순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비록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이라 하더라도 본인 동의 없는 카드 사용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해 주었습니다. 잠시 후 사건 접수 확인서 한 장이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은행이나 업체와 상담하실 때 이 확인서가 필요할 겁니다. 남편분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찾아오세요. 순경의 배려 섞인 말을 뒤로 하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해가 머리 위에서 정오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차례는 제주도에 있는 업체들이었습니다. 제 돈으로 예약한 그 호화로운 숙소와 렌터카를 그대로 이용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제 내역에서 찾은 오션뷰 리조트에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주 특유의 억양이 섞인 여직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귀포 오션뷰 리조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박민호라는 이름으로 예약된 건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카드 번호 끝자리 1568번으로 8,900위안이 결제된 건입니다. 직원은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고객님,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약자분 성함과 휴대전화 번호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예약자는 제 남편이지만 사용된 카드는 제 명의입니다. 현재 도난 및 명의 도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마쳤고 카드도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 예약을 취소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리조트 측에 있음을 명시해 드립니다. 제가 카드 소유주라는 증명서와 경찰 신고 확인서를 지금 바로 메일로 보내겠습니다. 제 강경한 태도와 증거 제시에 리조트 측은 결국 예약을 취소해 주기로 했습니다. 렌터카 업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난 신고가 접수된 카드라는 사실과 경찰 서류를 확인한 그들은 예약을 취소함과 동시에 예약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나니 온몸에 힘이 탁 풀렸습니다. 길가에 보이는 작은 국수집에 들어가 따뜻한 잔치국수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국물을 들이켜고 있을 때 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절친 영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아, 너 괜찮아? 박민호 그 집구석 사람들이 또 너 괴롭히는 거 아니지? 영서야, 나 괜찮아. 방금 카드 다 묶었고 경찰서도 다녀왔어. 제주도 숙소랑 차도 다 취소시켰어. 이제 그 인간들 제주공항 내리자마자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영서는 전화기 너머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잘했어, 지아야. 너 정말 독하게 마음 잘 먹었다. 너를 호구로 아는 인간들한테는 이 정도 본때는 보여줘야 해. 혹시라도 돌아와서 지랄하면 내가 같이 싸워줄게. 걱정 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평온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쪽은 그들이었고 저는 그저 제 정당한 권리를 되찾았을 뿐입니다.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지금쯤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그들을 상상했습니다. 기대에 부풀어 비행기에서 내려 호텔로 향했지만 예약이 취소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될 그들. 다시 카드를 긁으려 하지만 정지된 카드가 뱉어낼 그 차가운 거절의 메시지. 이기적이고 뻔뻔한 그들에게 어울리는 가장 비참한 결말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습니다. 박민호와 그의 일가족 9명을 태운 비행기가 제주국제공항에 바퀴를 내디딘 것은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제주 특유의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밀려들자 가장 먼저 발을 뗀 민호의 어머니는 감탄사부터 내뱉었습니다. 어휴, 여긴 정말 딴 세상이네. 우리 동네는 칼바람이 불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갈 것 같더니 여긴 어쩜 이렇게 포근하니? 어머니는 두꺼운 스웨터 소매를 걷어올리며
입가에 연신 미소를 띄었습니다. 옆에 있던 신우이의 6살 난 아들은 공항대청에 장식된 야자수를 보자마자 엄마 손을 뿌리치고 달려갔습니다. 우와, 코코넛이다. 엄마, 나 코코넛 주스 사줘. 당장 마시고 싶어. 신우이는 아이를 뒤쫓으며 숨을 헐떡였지만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천천히 가, 이 녀석아. 호텔 도착하면 아빠가 맛있는 거 다 사줄 거야. 민호는 어머니의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개선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뒤따라오는 아버지에게 그는 한껏 목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뭘 했어요. 여기 오면 그 지긋지긋한 신경통도 싹 나을 거라니까요. 일단 호텔 가서 짐 풀고 제가 빌린 차로 해안도로 한 바퀴 돌고 저녁엔 갓 잡은 다금바리 회 한 상 거하게 대접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눈이 가느다란 실금이 될 정도로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큰아들이 최고다. 내 동생 녀석은 제주도는커녕 동네 온천 한 번 데려갈 줄 모르는데 넌 정말 제주도 좋고 효자야. 그 말에 옆에 있던 남동생의 안색이 잠깐 어두워졌지만 이번 여행의 모든 비용을 형인 민호가 낸다는 사실에 이내 입을 다물고 형의 뒤를 따랐습니다. 9명의 대식구는 환상적인 휴가를 꿈꾸며 예약해둔 렌터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아침에 제 카드를 훔쳐 미리 예약해두었던 7인승 대형 SUV를 찾기 위해 당당하게 이름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두드리던 직원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박민호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고객님의 예약이 오늘 오후 2시 10분경에 취소되었습니다. 민호는 귀를 의심하며 카운터로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취소라니요. 어제 결제까지 다 끝냈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직원은 곤란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민호 쪽으로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카드 소유주분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서 도난 카드에 의한 부정 결제라고 신고하셨습니다. 경찰 신고 접수증 사진까지 첨부하셔서 저희도 규정상 취소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니터 속에는 제 신분증 사진과 경찰서에서 받은 접수증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파들파들 떨며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지아, 이 여자가 정말 독하게 마음먹었구나. 옆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달려와 민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호야, 왜 그래? 차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 민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차 없대요. 지아가 카드를 정지시키고 예약까지 다 취소해버렸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공항 한복판에서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그 고약한 것이 감히 어른들 여행기를 막아? 내 돈도 아니고 지 돈 좀 쓴 게 뭐가 대수라고 경찰에 신고까지 해. 돌아가기만 해봐라. 내 그 계집애 머리채를 다 뽑아 놓을 테니. 공항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리자 신우이가 황급히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여기서 이러면 우리만 창피해. 차 없으면 택시 타고 호텔 가면 되잖아. 일단 호텔 가서 짐부터 풀자. 가족들은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9명의 인원의 거대한 짐 가방 5개를 싣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웃돈을 얹어 대형 승합차 택시를 간신히 불렀고 민호는 트렁크 구석 좁은 틈에 몸을 구겨 넣은 채 40분을 달려 서귀포의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리조트 로비는 화려한 조명과 거대한 야자수 장식으로 가득해 마치 천국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리조트 입구의 분수를 보며 다시 기분이 좋아진 듯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 우리 민호가 장소 하나는 끝내주게 골랐네. 지아 그년이 아무리 방해해도 우린 여기서 잘 먹고 잘 놀 거다. 민호는 다시금 어깨를 펴고 프런트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박민호 이름으로 예약했습니다. 전액 결제 완료된 건입니다. 그러나 직원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 예약 역시 카드사로부터 도난 신고가 접수되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취소 처리되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푸르스름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직원의 팔을 붙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그건 내 아내 카드라고요. 부부 사이에 카드 좀 쓴 게 무슨 도둑질이야. 당장 박내놔요. 소란이 커지자 로비 매니저가 달려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고객님, 저희는 카드 소유주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해당 소유주분께서 신분증과 경찰 신고 확인서까지 제출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방을 드릴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계속 소란을 피우시면 저희도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라는 단어에 민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겁이 덜컥 난 것이죠. 그는 발을 구르며 소리치는 어머니를 억지로 끌고 로비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일단 나가요. 다른 호텔이라도 잡으면 되니까. 하지만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이 그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다른 호텔? 돈은 어디 있고? 그 카드 아직 내 주머니에 있잖아. 다시 긁어봐. 민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카드를 꺼내 인근의 작은 숙소로 향해 결제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단말기에서는 차가운 비프음과 함께 정지된 카드라는 메시지만 반복해서 떴습니다. 민호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다 막혔어. 지하가 다 막아버렸어. 시가족들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그럼 우리 이제 어떡하니? 나 수중에 시장 보려고 넣어둔 10만 원밖에 없는데. 어머니의 고백에 이어 남동생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비상금으로 챙겨온 거 4만 원이 전부인데 형이 다 낸다며. 9명의 대식구가 제주도 땅에서 가진 돈이라고는 고작 현금 14만 원 남짓이 전부였습니다. 원작의 700단위를 한국 실정에 맞춰 14만 원으로 조정.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며 울어대고 짐 가방은 무거워 발등을 짓눌렀습니다.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그들의 초라하고 시끄러운 모습을 보며 혀를 찾고 몇몇은 스마트폰으로 그 광경을 찍기도 했습니다. 민호는 수치심에 얼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른다고 해결돼? 일단 잠잘 때부터 찾아야 할 거 아냐. 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연락처를 뒤져 제주도에 연고가 있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형석 원작의 노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저 민호예요. 지금 가족들이랑 제주도 왔는데 숙소 예약이 꼬여서요. 혹시 형님 댁에서 하룻밤만 신세를 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싸늘했습니다. 민호야, 미안한데 우리 집에도 지금 처가 식구들이 내려와 있어서 발 디딜 틈이 없다. 그리고 너 지아 씨한테 카드 훔쳐서 내려왔다며? 지아 씨가 아까 전화해서 절대 도와주지 말라고 하더라. 나중에 곤란해지기 싫으니까 다른 데 알아봐라. 대학 동기 강훈 원작의 장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호야, 우리 집은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사람 많이 오면 안 돼. 너희 9명이나 된다며? 그냥 근처 찜질방이라도 알아봐. 이미 제가 모든 지인에게 연락해 박민호의 파렴치한 행각을 폭로해둔 덕분이었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기분 속에서 민호는 결국 낡은 펜션 거리를 배회하다가 한 끼라도 해결하기 위해 근처 저렴한 해물 장터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죽겠어. 나 새우 한 개 사줘. 아이들의 성화의 시누이는 가격표도 제대로 보지 않고 이것저것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수중에 남은 돈을 계산하며 가슴을 졸였지만 어머니의 여기까지 와서 애들을 굶길 거냐는 타박에 차마 말리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에 선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총 15만 8천 원입니다. 주인장의 말에 민호는 주머니를 탈탈 털어 14만 8천 원을 내놓았습니다. 사장님, 10,000원이 모자라는데 제가 이따가 어떻게든. 주인장의 얼굴이 금세 험악해졌습니다.
10,000원이요? 장난하세요? 아까 저기서 비싼 해산물은 다 골라 드셔놓고 이제 와서 돈이 모자라다니. 돈 없으면 먹지를 말았어야지. 주변 테이블에서 밥을 먹던 관광객들이 웅성거리며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돈도 없이 제주도 여행 온 거야? 진짜 대책 없네. 민호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신우이의 가방을 뒤져 애들 사탕 사주려던 5,000원짜리 지갑까지 털어 간신히 돈을 맞췄습니다. 식당을 나오는 그들의 뒤통수에 대고 종업원이 들으라는 듯 내뱉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무슨 놈의 해산물이야. 궁상맞게. 제주도의 노을은 아름답게 타올랐지만 박민호 일가족의 앞날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9명의 대식구는 갈 곳도 먹을 것도 없이 차가운 제주도의 밤거리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그 시각 저는 제주도의 소동과는 대조적으로 차갑고 고요한 서울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는 이미 차가운 결심으로 변해 있었고 저는 이 배신이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은 행위임을 똑똑히 증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먼저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던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모는 평소에도 제 남편 박민호에게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 고 입버릇처럼 당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고모,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호 씨가 제 하나은행 카드를 몰래 훔쳐서 시댁 식구 9명을 데리고 제주도로 떠났어요. 그 돈, 우리 부모님 세탁기 바꿔드리려고 제가 반년 넘게 모은 20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카드는 정지시켰고 경찰에 신고도 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고모의 경악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 박서방이 그런 짓을 했다고. 제정신이니 어떻게 며느리 돈을 훔쳐서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 너를 아주 호구로 알았구나. 고모는 당장이라도 민호의 멱살을 잡을 듯 분노하셨고 이 사실을 문중 어른들께도 알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에서 가장 엄격하기로 소문난 큰백부님께도 전화가 왔습니다. 지아야, 고모한테 들었다. 민호 그놈이 정말 네 카드를 훔쳐갔다는 게 사실이냐? 백부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민호는 오히려 가족끼리 돈 좀 쓰면 어떠냐며 저를 소인배 취급했고 시어머니까지 가세해 저를 윽박질렀다고요. 백부님은 세상에 그런 법은 없다. 그놈들이 돌아오면 내가 직접 네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따지겠다며 저를 든든하게 지지해 주셨습니다. 저는 가족단체 채팅방에 경찰 신고 접수증과 은행 결제 내역을 올렸습니다. 민호 씨가 동의 없이 제 카드를 가져가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대응할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채팅방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고 친척들은 모두 민호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비난하며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민호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사회적 체면을 무너뜨릴 차례였습니다. 저는 민호의 직장 동료이자 저와도 안면이 있던 왕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민호 씨가 급한 일이 있다고 휴가를 냈다는데 사실 제 카드를 훔쳐서 온 가족을 데리고 제주도에 갔어요. 경찰 신고까지 마친 상태예요. 왕언니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세상에, 민호 씨 회사에서는 와이프가 다 허락해준 효도 여행이라고 자랑했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평소 현모양처와 사는 능력 있는 남편 코스프레를 하던 박민호의 위상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오후 늦게는 민호의 상사인 장 부장님 원작에 장 경리에게서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지아 씨, 회사에 도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민호가 정말 그런 짓을 했나요? 저는 장 부장님께 경찰 접수증을 찍어 보내며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장 부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호가 내년에 주임 승진 대상자였는데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에게 중책을 맡길 수는 없겠군요.
회사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의 박민호는 지옥 같은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현금이 바닥나자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고향의 이모님께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모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너 지아 카드 훔쳐서 거기 갔다며? 지아 고모한테 다 들었다. 어쩜 애가 그렇게 못됐니? 돈 빌려줄 생각 없으니 당장 지아한테 가서 빌어. 사촌 형들도 동기들도 모두 하나같이 그의 전화를 피하거나 훈계를 늘어놓았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온 인맥은 지아의 정당한 폭로 한 번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민호는 직장 동료로부터 회사의 모든 소문이 퍼졌고 장 부장님까지 이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승진은커녕 자리를 보전하기도 힘들게 된 것이었죠. 민호의 어머니는 상황 파악도 못한 채 지아가 어쩌면 그렇게 독하냐, 우리 집안을 망신 주려고 작정을 했다며 악을 썼지만 민호는 이제 절망에 빠져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건 다 내가 자초한 일이에요. 지아가 정말 우리를 쉬다가 노숙하게 만들 생각인가 봐요. 9명의 대가족은 결국 호텔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어느 차가운 공원의 정자 근처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제주도의 바닷바람은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어린 조카들은 춥고 배고프다며 목 놓아 울었고 시어머니는 딱딱한 정자 바닥에 누워 내 팔자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며 쉰 목소리로 한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숙의 흔적으로 머리는 산발이 되고 옷차림은 꾀죄죄해진 그들은 갓 잡은 생선회 대신 낡은 분식집에서 1,000원짜리 김밥 몇 줄로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식비마저 아끼기 위해 어머니와 시누이가 김밥값 몇백 원을 깎으려다 주인과 싸우는 광경을 지켜보며 민호는 생전 느껴본 적 없는 지독한 굴욕감을 맛보았습니다. 제가 보낸 영상 속에는 그들이 식당 종업원에게 멸시를 당하며 쫓겨나듯 나가는 처참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조금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다른 사람의 돈이, 다른 사람의 노력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겠지. 결국 박민호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수중에 남은 현금으로는 제주도에서 하루를 더 버티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이끌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올 때의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고 폐잔병처럼 고개를 숙인 9명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민호는 서울로 돌아가 저에게 무릎을 꿇고서라도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미 이혼 서류를 준비해두고 그의 숨통을 조일 마지막 관문을 마련해 두었다는 사실을요. 박민호 일가족이 제주도에서 돌아오던 날, 저는 공항 마중은커녕 집안의 공기조차 그들에게 내어주기 아까웠습니다. 영서에게서 애들은 꼬질꼬질하고 시어머니는 공항에서 소리를 지르며 너를 잡으러 간다더라는 메시지가 왔을 때 저는 그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경찰 신고 접수증, 하나은행 결제 내역서, 그리고 제주 지인들과 나눈 대화 기록들을 정갈하게 펼쳐두었습니다. 증거라는 이름의 칼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오후 4시 반경, 현관문이 부서질 듯한 굉음과 함께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찌든 땀 냄새와 먼지 냄새가 훅 끼어들었고 그 뒤로 처참한 몰골의 9 식구가 나타났습니다. 박민호는 바퀴가 빠진 캐리어를 끌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헝클어진 머리에 한국물이 흐르는 스웨터 차림으로 저를 향해 삿대질을 시작했습니다. 이 독한 년, 우리를 제주도 길바닥에서 굶겨 죽이려 작정을 했구나.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시어머니의 비명에 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어머니, 제주도에서 대접받은 해산물은 입에 맞으셨나요? 돈 한 푼 없이 제 카드 훔쳐서 간 분들 치고는 목소리가 참 우렁차시네요. 저는 테이블 위에 경찰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보세요. 경찰 조사 결과 박민호 씨가 제 동의 없이 카드를 가져가 사용한 건
명백한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와 절도에 해당합니다. 제가 합의해주지 않으면 민호 씨 정말 구치소 구경하게 될 거예요. 민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부 사이에 무슨 도둑질이냐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저는 냉정하게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당신들이 제주도에서 쓴 400만 원 원작 2.4만 단위. 이거 3개월 안에 전액 상환하세요. 안 그러면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결국 그들은 제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쫓겨나듯 집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준비해둔 이혼 협의서를 들고 민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버린 시멘트와 같았습니다. 아파트 소유권,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아파트 중도금 1억 5천만 원을 근거로 제가 가져가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공동예금, 제가 모은 성과급 비중이 압도적인 3,800만 원 중 제 지분이 5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00만 원만 절반으로 나누어 민호에게 6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부정사용액 상환, 제주도 여행비 400만 원을 매달 800만 원씩 3회에 걸쳐 갚겠다는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민호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모든 조건에 사인했습니다. 구청에서 이혼 신고를 마치고 붉은색 이혼 신고 접수증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난생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 후 박민호의 삶은 급격히 몰락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와이프 카드 훔쳐 도망간 놈이라는 낙인이 찍혀 후직 지원팀으로 좌천되었고 월급은 100만 원 이상 깎였습니다. 제게 줄 상환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는 동료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돈을 빌리러 다녔고 아끼던 전동 스쿠터까지 팔아치웠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반찬값 500원을 아끼려 시장 상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제주도 여행 자랑하던 할머니 아니냐는 비아냥을 들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민호의 아버지는 신경통이 악화되어 병원에 가야 했지만 수술비 300만 원이 없어 고통 속에 누워 지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반면 저의 인생은 눈부시게 피어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무역회사에 과장직으로 스카우트 되었고 첫 성과급으로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그날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가전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300만 원이 넘는 최신형 드럼 세탁기를 일시불로 결제하며 환하게 웃으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았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타인의 체면을 위해 제 삶을 깎아먹지 않습니다. 연말에는 영서와 함께 강원도 속초의 푸른 바다를 보며 다시는 누군가의 호구가 되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인생은 짧고 우리는 오직 자신과 우리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지킬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세상은 당신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의 이 처절하고도 통쾌한 기록이 지금 어딘가에서 망설이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